또한 숨을 내쉬어도 가슴을 때려도 나 숨을 떼었어. 목숨을 내놓고 너를 수중해놓고 는 손을 때려던 계획 다 목숨을 내놓고 너를 수중해놓고 는 손을 때려던 계획 다 쓰잘데없어. 술을 매일 먹고 한숨을 내쉬어도 가슴을 때려도 나 숨을 떼었어. 목숨을 내놓고 너를 수중해놓고 는 손을 때려던 계획 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내라는 체제 전복이지요. 그들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바꿉니다. 북한 공산당이 잘 쓰는 말이 들 씌워라 이겁니다. 부정선거하지 말자고 하고 공산주의자 몰아내자고 하는 것이 내란입니까? 5.18 민주화 사건이 아니죠. 5.18도 북한 공산당의 폭동이었습니다. 이거는 북한 교과서에 자기들이 일으킨 거라고 나와 있는 거를 우리나라 뉴스에 이미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아직까지 믿고 있는 걸까요? 이같이 이들은 그 사건의 본질을 반대로 만들어서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부정선거로 말도 안 되는 숫자의 민주당 국회의원이 당선되었고 결국 미군을 점령 북한 교과서에 자기들이 일으킨 거라고 나와 있는 거를 우리나라 뉴스에 이미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아직까지 믿고 있는 걸까요? 이같이 이들은 그 사건의 본질을 반대로 만들어서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부정선거로 말도 안 되는 숫자의 민주당 국회의원이 당선되었고 결국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말하는 이재명 대통령까지 만든 것입니다. 저들이 부정선거를 음모론이라고 프레임 씌운다고 절대 다른 말 쓰지 마십시오. 우리는 계속 부정선거만 외치면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내라는 체제 전복이지요. 그들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바꿉니다. 북한 공산당이 잘 쓰는 말이 들 씌워라 이겁니다. 부정선거하지 말자고 하고 공산주의자 몰아내자고 하는 것이 내란입니까? 5.18 민주화 사건이 아니죠. 5.18도 북한 공산당의 폭동이었습니다. 이거는 북한 교과서에 자기들이 일으킨 거라고 나와 있는 거를 우리나라 뉴스에 이미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아직까지 믿고 있는 걸까요? 이같이 이들은 그 사건의 본질을 반대로 만들어서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부정선거로 말도 안 되는 숫자의 민주당 국회의원이 당선되었고 결국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말하는 이재명 대통령까지 만든 것입니다. 저들이 부정선거를 음모론이라고 프레임 씌운다고 절대 다른 말 쓰지 마십시오. 우리는 계속 부정선거만 외치면 됩니다. 자유민 우리 북한의 김정일 또 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폄훼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주 오랫동안 잘 참았던 것 같습니다. 북한은 이 대통령의 CNN 인터뷰 전날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으로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건국전쟁 제작진이 참 이번에 좀 행운이었던 것은 뭐냐면은 그 당시에 자료를 근본을 갖다가 입수할 수 있었던 것들이에요. 우리가 여태까지 소위 말해서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곳곳에서 객관적 자료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특히 좌익과 공산주의자들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기 위해서 얼마나 강도 높게 무장투쟁을 했는지. 심지어는 기록필름도 있어요. 기록필름. 김달삼은 자신의 인민유격 때 투쟁보고서에다가 북한으로 가져갔을 때 선거 그 사무소에다가 수류탄을 던졌다. 선거 당일날. 그런데 경찰이 그 인민유격 때 폭도들을 갖다가 이제 검거하면서 가방에서 수류탄을 찾아낸 거예요. 근데 정말 럭키하게 그거를 미군정 당시에 기자가 찍은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영화 보신 분들은 뭐 불필요한 얘기죠. 이런 얘기들. 영화를 다 보셨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언제 우리가 무슨 뭐 KBS에서 보도를 했습니까? 언제 뭘 했습니까? 건국전쟁 제작진이 참 이번에 좀 행운이었던 것은 뭐냐면은, 저 CCP 아웃, 저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중국 공산당 아웃이라는. 예, 저거가 혐오 표현입니까? 아닙니까? 저것은 이제 직접적으로 보다는 간접적으로 저것이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큰 문제. 그러니까 혐오 표현을 OX 표현하면 O입니까? X입니까? 그리고 OX라고 직접적으로 말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에서 공산주의는 헌법 질서를 어긋난 건 동의하시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한중. 아니, 그렇지만이 아니라 헌법 질서상 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잖아요. 그건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는 당연히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 그러면 CCP 아웃이 혐오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까? 이 문제는 심각하네요. 쉽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헌법 질서, 저 CCP 아웃, 저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중국 공산당 아웃이라는. 예, 저거가 혐오 표현입니까? 아닙니까? 저것은 이제 직접적으로 보다는 간접적으로 저것이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큰 문제. 그러니까 혐오 표현을 OX 표현하면 O입니까? X입니까? 그리고 OX라고 직접적으로 말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에서 공산주의는 헌법 질서를 어긋난 건 동의하시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한중. 아니, 그렇지만이 아니라 헌법 질서상 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잖아요. 그건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는 당연히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 그러면 CCP 아웃이 혐오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까? 이 문제는 심각하네요. 쉽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헌법 질서, 저 (49년도에) 공식적으로 700명이었었어요. 춘천을 주둔으로 했던 국군 8년대 표무원 강태무 부대가 그냥 다 북한으로 가요. 접근 작업이 이루어지니까, 남도당 수사망이 좁혀오니까. 평양에서 49년 5월 5일 날 대대적인 퍼레이드를 합니다. 퍼레이드를 트럭에다가 인공기 꽂고 국군들이 국군 복장 그대로. 그런 장면들 언제 봤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우리 옆에 그냥 큰 공룡의 발자국 같은 것들이 있어갖고 이게 뭔지를 잘 몰랐는데, 땅속에서 공룡의 뼈가 아주 생생하게 그대로 붙어있는 거대한 집채만한 화석이 나왔습니다. 그 논리예요 지금. 저는 단언코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새로운 역사적 기록물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것을 엄밀하게 평가하고 또 확인하고 이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은 역사학자들이나 또는 뭐 정치인들이 됐던 다른 전문가들에게선 공을 넘기고 싶어요. 49년도에 공식적으로 700명. 보통은 업무 공간 만찬장에서 하는데, 그날은 국군의 날 그 행사 마친 군 수뇌부들이 다들 자대로 가야 된다 해서 몇 사람만 온다고 해서 우리 그 관저에 저 주거 공간으로 왔잖아요. 한 8시 넘어서 오셔가지고 앉자마자부터 그냥 소맥 폭탄주를 막 돌리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술 많이 먹었죠? 그날. 국군의 날이라는 게 군인들의 생일이지 않습니까? 뭐 거기서 무슨 뭐 시국 얘기할 그럴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말씀하시니 네. 제가 지금까지 말을 못했던 부분을 하겠습니다. 한동훈이하고 일부 정치인들 일부 호명하시면서 당신 앞에 잡아오라 그랬습니다.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참말은 그 말을 여태까지 어느 검찰에 가서도 그 말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한동훈이 얘기만 했습니다. 오늘 전 대통령께서 그 말씀 안 하셨으면 제가 그 얘기 안 했을 겁니다. 그리고 앞뒤 상황에서 뭐 비상대권 뭐 이런 부분을 참새 존만한 새끼야. 네 지금 누구한테 공 갔잖아. 작년 10월 1일 국군의 날 있었던 얘기인데 1년 이상 아무런 얘기가 없다가 오늘 갑자기 튀어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믿을 수도 없고 결국은 어떤 통화 내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기의 진술이 신빙성이 부인되고 거짓말하는 것이 드러남으로써 어떤 면피성으로 한 것이 아닌가. 자,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그때 당시에 같이 참여했던 다른 사람들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그런 진술도 단 하나의 진술도 없습니다. 들어보시죠. 남쪽에서는 그렇게 선거를 방해하려고 정말 온갖 책동을 다 했지 않습니까? 무장폭동을 일으켜갖고 4.3도 일어나고 1948년 8월 김달삼이 월북을 합니다. 비밀리에. 뭘 갖고 가죠? 52,000여 장의 제주도민들이 투표한 그 비밀 투표 용지를 가져가요. 그럼 그 투표한 용지는 뭡니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창건을 거기에 찬성한다라는 투표를 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반란이 아니에요. 지금 이런 얘기를 전혀 안 하면서 그냥 국가 공권력이 양민들을 학살했다. 이 얘기만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어떻게 국민의힘에 소속되어 있는 정치인이 이런 말을 합니까? 이건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남쪽에서는 그렇게 선거를 방해하려고 정말 온갖 책동을 다 했지 않습니까? 무장폭동을. 이게 원래는 오후 8시에 이 제주 4.3에서 이제 계속 폭동이 일어나니까 이거를 진압하기 위해서 14연대가 출동하는 그 명령을 받은 건데 이 명령을 이제 거부한 거예요. 밤 8시에 해군 상륙정에 몸을 실어야 하는 순간이 됐는데 이때 장병 40여 명이 신속하게 병기고와 탄약고를 점령했다. 이와 때를 갖춰야 제14연대 소속 나머지 2개 대대도 순식간에 합류함으로써 장병수는 3,000여 명에 달하게 됐다. 여수를 점령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3,000명이나 되는데 반란을 일으킨 세력들이 여수 시내에 진입하는 즉시 600여 명의 민주단체 회원 및 학생들과 손잡고 경찰서, 관공서, 기타 기관을 점령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당시 남로당 인민위원회라든가 이런 세력들이겠죠. 그리고 경찰들을 처단했다. 바로. 그러니까 경찰들이 타겟이 컸어요. 이 당시에 증언에 의하면 현장에 있었던 분의 증언을 들었는데 군인들보다도 경찰관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희생을 당했어요. 군인은 한 60여 명 정도밖에는 사상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뭐 이런 증언이 있어요. 그런데 경찰관들은요, 무려 500명이 이 당시에 학살당했다. 이 좌익 공산주의자들, 반란 세력들에 의해서 기로 이제 태극기를 밀어버리고 교체가 됩니다. 말 그대로 공산주의 정권을 스스로 천명한 거죠. 국민위원회가 조직되고 시내 교체에서 인공기가 개항되었다. 다음과 같은 6개 항목의 결정서가 채택되었다. 이게 전에도 한번 말씀드릴 내용인데 두 번째. 자, 여기서 이제 게임 끝나는 거예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대한 수호와 충성을 맹세한다. 3번, 대한민국의 분쇄를 맹세한다. 남한 정부의 모든 법령은 무효로 선언한다. 아니, 이 정도 되면 반란이 아니고 뭐예요, 도대체? 아까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말하고 배치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군인이 국민들에게 총뿌리를 겨눌 수 없어서 출동명령을 거부했다면서요. 아니,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여기서 인민공화국 수호를 외치는 연설을 합니까? 병사살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합니다. 5월 달에 1140명, 1800명까지 올라갑니다. 매달 군인과 경찰을 1000명 이상
이 좌익 공산주의자들이 사살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유격활동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이 객관적 사실에서 의로운 민중항쟁이 나올 수 있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그 논리가 무엇인지를 한번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두루뭉실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이제는 순천은 노동자와 어린 중고등학생들에 의해서 사수되고 있었다. 이들은 순천 자체의 방위보다는 동기군의 안전한 후퇴에 필요한 시간을 벌어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여수 시내에는 순천과 동일하게 노동자와 청년, 학생 약 1000여 명에 의해서 사수되고 있었다. 전사편찬위원회에 있는 얘기거든요. 비전투원에게 총을 주고 진압군, 국군과 맞서 싸우라고 한 거예요. 자기네들은 도망칠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이거 얼마나 잔인한 짓입니까 이게. 아마도 이러한 상태로 계속 갔더라면 이승만 정부는 조만간 붕괴하고 말았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제주 4.3서부터 시작해갖고 여순 반란 세력들이 어마어마한 무장 투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거에 기초해서 저자인 박세길은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남한 민중의 무장항쟁은 한국전쟁의 발발과 함께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게 되며 동시에 가장 고통스러운 운명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 그럼 이걸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세요? 이 책을 쓴 박세길이라는 사람은 반미와 민중사관의 핵심입니다. 전형적인 좌파적 관점에서 쓴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은 사실은 좌파들이 이론을 댈 수가 없는 겁니다. 반란사건이 1947년 3월 1일 김정혁 최고위원이 말했던 제주 4.3 사건이 일어났던 원인이라고 강조했던 47년 3월 1일 그 집회의 성격을 명확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집회는요. 미군정 공식 기록에 의하면은 25,000명이 모였어요. 좌파들 기록을 찾아보니까 3만 명이에요. 국대주국민학교에.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3만 명이면 이거는. 이 집회를 하지 말라고 2차에 걸쳐서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강행을 한 거고 그 당시에 흥미로운 기록이 또 하나 나오면 미군정 그 가족들도 같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가족들을 비행장으로 다 보냈다는 거예요. 그 기록이 나와요. 47년 3월 1일 이전에 비행장으로 소개를 시킨 겁니다. 그때가 어떻게 커질지 모르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기록입니다. 이 47년 3월 1일 집회의 성격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것인가를 전적으로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제주경찰서장 김영중 선생이 제주4.3 문답보고서 그 책 말씀드렸지만 그 기록에는 뭐라고 나오냐. 첫 번째, 국제주국민학교에서 인민위원회 깃발들이 나부꼈다. 두 번째, 적기가 불렸다. 이게 대표적인 말 그대로 좌익 공산주의자들의 혁명가예요, 혁명가. 세 번째 중요한 근거, 김일성 만세를 외쳤다. 그냥 김일성 만세를 외쳤다고 얘기하면은 그 당시 그걸 어떻게 알아? 이렇게 얘기하죠. 어제 제가 그 책자에서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그 출처를 보여드렸죠. 김일성 만세를 외쳤다는 것을 들었다고 하는 분의 증언을 실명을 정확히 밝히고 거주지까지 명확히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3.1운동 기념 제주인민 결정서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번에 제가 국전쟁을 만들면서 자익공산주의자들의 투쟁의 형태를 발견한 중요한 패턴은 뭐냐면 자신들이 뭔가 해방지구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뭔가 선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 결정서를 내요. 결정서. 제주 4.3도 그랬고 여순 반란 사건 때도 그랬고 김정혁 최고위원이 그렇게 민주적이라고 자랑하는 41년 3월 1일 날 그때도 제주인민대회 결정서가 발표됐다는 겁니다. 내용은 간단해요. 인민위원회 만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1947년 3월 1일 김정혁 최고위원이 말했던 제주 4.3 사건이 일어났던 원인이라고 강조했던 47년 3월 1일 그 집회의 성격을 명확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집회. 당시 좌파들이 그러니까 김일성이하고 박헌영이가요. 1948년 5월 10일 남한 단독 총선거가 치러지면 대한민국이 건국되니까 그렇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렇죠. 이걸 막아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무장 폭동을 일으키잖아요. 그렇죠.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4.3 사건이고. 그렇죠. 당시 제주도의 그 제주 4.3 폭동을 일으켰던 주동자였던 사령관 김달삼이 1948년 8월 달에 북한으로 갑니다. 월북을 해갖고 52,000장의 투표지를 가지고 북한에 가서 투표를 해요. 그 말 그대로 이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설립에 찬성한다는 투표를 한 거죠, 사실. 그게 뭐냐면 이제 김일성이도 정권을 이제 세워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남북한 전체가 자기들은 투표했다. 그렇죠. 이거를 선전하기 위해서 그렇죠. 네. 그 당시 남한에 있던 그 유권자들한테 비밀 투표를 하게 해가지고 그렇죠. 그 네. 투표용지를 김달삼이가 모아가지고 평양에 가서 김일성이한테 바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남북한이 같이 투표한 결과 김일성이가 이제 주석이 되는데 그 공로로 이자가 이제 혁명 영웅이 되고 뭐 그렇죠. 이렇게 되죠. 김달삼이 이자가. 북한에서 국기훈장 받았어요. 이국훈장 받았고. 의 그 조선경비대로 시작한 이제 지금의 대한민국 국군의 전신인데 거기에 좌파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렇죠. 네. 제주도에 이제 박진경 대령 부대에도 좌파 프락지들이 들어가 있었고 그 프락지들이 이제 박진경 대령을 이제 암살한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더 큰 규모로 나타난 게 그 여수 순천. 그렇죠. 반란 사건이고. 48년 10월 10일에 있었던. 당시 좌파들이 그러니까 김일성이하고 박헌영이가요. 1948년 5월 10일 남한 단독 총선거가 치러지면 또 살해 협박을 받았습니다. 같은 이메일입니다. 아이디는
친북 반남입니다. 친북한 반남한이라는 뜻입니다. 지난번 용인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고 중국에서 생성된 이메일로 수사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북한 간첩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중국인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말이 번역기를 돌린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내일 다시 고소를 할 생각입니다. 추후에 이 과정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살해 협박을 받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반공산주의 운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부정선거를 알리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반공국가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공산주의를 반대하는데 중국으로부터 살해 협박을 받는데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국정원에 신고를 하려고 해도 국정원장이 북한을 주적이라고 말하지 못하는데 신고가 의미가 있겠나 싶습니다. 저는 딱 두 가지만 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부정선거를 알리고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교회 목사님께 제가 살해 협박을 받고 있다고 전달했더니 기도하겠습니다. 딱 이 한마디 하고 끝내더라고요. 참고로 이재훈 목사님은 아닙니다. 가까운 공동체 목사님이십니다. 공동체에 이런 것을 알리지도 않더라고요. 예전에 이 목사님한테 공산주의는 우상숭배라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 아닌지 정중하고 간절하게 말씀드렸는데 이 목사님은 저한테 크리스천은 정치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맞다는 어떤 신학자의 글을 보내주더라고요. 교회가 능력이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우상숭배입니다. 이것은 정치적이기 이전에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툭 치면 반공입니다. 크리스천은 정치에 더욱 참여해야 합니다. 크리스천은 사회의 모든 영역으로 나아가서 성경적 세계관을 선포하고 주장해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정치 이야기하지 말라는 목사나 장로의 말을 들으면 이 말을 꼭 해주세요. 그리고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 하십시오. 정치 비판하지 말라는 말은 공산당이 하는 말입니다. 공산당이 하는 말을 목회자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말을 목회자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목사 장로에게 공산주의는 우상숭배라는 것에 동의하는지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선뜻 예스라고 말 못하면 목사나 장로 취급하지 마십시오. 예스라고 했으면 그러면 강단에서 가르쳐 달라고 말씀하세요. 예스 하지 못하면 목사 장로 취급하지 마세요. 집요하게 계속 질문하고 요구해야 합니다. 정치 이야기 아니고 성경 이야기라고 해주세요. 그리고 정치 이야기도 크리스천이 반드시 해야 된다고 말해주세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정치를 맡겨두고 관여하지 않는 것은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세요. 여러분, 목사 장로에게 더 이상 기대하지 마십시오.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려면 국민의 여론이 바뀌어야 하듯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알리고 설득하고 싸우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교회에서도 똑같습니다. 목사 장로에게 기대만 한 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를 그들에게만 맡긴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내가 거짓말을 대적하고 싸워야 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담임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담임 목사나 나나 똑같은 n분의 1입니다. 좌파 목사와 정치 이야기하지 말라는 정교 분리를 반대로 말하는 자들을 회개시키고 돌이키지 않으면 싸우고 쫓아내야 합니다. 쫓아내지 못했다면 음성이든 글이든 영상이든 증거를 잡아서 공론화를 해주십시오. 저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내주시면 저도 최대한 알리겠습니다. 좌파 목사는 이단입니다. 성도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자들입니다. 정치 이야기하지 말라는 말이 더 악한 거짓말입니다. 더 그럴듯하게 속이는 한 단계 높은 수준의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재판을 빠르게 다시 시작할 것을 국민들이 재판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의 재판을 중단한 판사들의 이름을 실명으로 거론하면서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주장입니다. 공직선거법 사건을 중지시킨 서울고등법원의 이재권 고법부장, 박주영 고법판사, 송미경 고법판사,
위증교사 사건을 중지시킨 서울고등법원의 이승한 고법부장, 박정은 고법판사, 유재민 판사, 대장동, 백현동, 위례, 성남FC 사건을 중지시킨 서울중앙법원의 이진관 부장판사, 윤이환 판사, 이재준 판사, 대북 송금 사건 및 법인카드 사건을 중지시킨 수원지방법원의 송병훈 부장판사, 차윤재 판사, 김남희 판사. 그대들을 역사가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판사 이름을 실명으로 거론하면서 역사에 그 오명이 길이 남을 것이라고 하면서 재판 재개를 강력하게 촉구한 정치인은 제 기억으로 장동혁 대표가 처음입니다. 장동혁 대표. 오늘 곽정근 사령관의 증인신문의 핵심은 뭐냐면은 오늘 이 증인신문을 통해서 밝혀진 사실은 뭐냐면 대통령의 지금까지는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의원을 끌어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증언 내용을 보면 대통령이 전화를 하기도 전에 이미 곽정근 사령관이 예하 부대에 예하 지휘관들한테 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를 했고 또 마찬가지로 문을 부숴서 끌어내라는 지시를 이전에 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에 유력한 근거로 얘기했던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대통령이 했고 그 지시를 받아서 곽정근 사령관이 했다는 주장은 오늘 증언을 통해서 증인신문을 통해서 모두 다 무너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듯 대통령의 지시 없이 곽정근 사령관이 임의대로 지시를 내려서 의원을 끌어내고 그다음에 문을 부수라고 지시한 내용들이 여실히 재판정에서 반영이 됐고 또 이러한 내용들은 그 전에 증언을 했던 이상현 제1공수여단장의 증언을 통해서도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증거와 그 내용이 모두 다 알차게 그다음에 또 탄탄하게 입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오늘 곽정근 사령관 증인신문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CCTV를 통해서 국무회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지 않습니까? 또 오늘 법정 증인신문을 통해서 곽정근 사령관의 증인신문을 통해서 대통령의 지시가 있기도 전에 곽정근 사령관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고 또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얘기가 있었다는 사실이 오늘 밝혀졌습니다. 예. 오늘 곽정근 사령관의 증인신문의 핵심은 뭐냐면은 오늘 이 증인신문을 통해서 밝혀진 사실은 뭐냐면 대통령의 지금까지는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의원을 끌어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증언 내용을 보면 대통령이 전화를 하기도 전에 이미 곽정근 사령관이 예하 부대에 예하 지휘관들한테 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를 했고 또 마찬가지로 문을 부숴서 끌어내라는 지시를 이전에 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에 유력한 근거로 얘기했던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대통령이 했고 그 지시를 받아서 곽정근 사령관이 했다는 주장은 오늘 증언을 통해서 증인신문을 통해서 모두 다 무너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듯 대통령의 지시 없이 곽정근 사령관이 임의대로 지시를 내려서 의원을 끌어내고 그다음에 문을 부수라고 지시한 내용들이 여실히 재판정에서 반영이 됐고 또 이러한 내용들은 그 전에 증언을 했던 이상현 제1공수여단장의 증언을 통해서도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증거와 그 내용이 모두 다 알차게 그다음에 또 탄탄하게 입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오늘 곽정근 사령관 증인신문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986년도) 광주 땡땡 국민학교 졸업 앨범에 김현지라는 학생의 이름과 사진이 나옵니다. 이 졸업 앨범 안에 김현지 학생의 앳된 얼굴이 나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 앨범 93년 광주 땡땡 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한 앨범이 표지가 있습니다. 그 표지 안에 김현지 학생의 사진이 나옵니다. 이때는 안경을 쓰고 있네요. 밑에 이름은 김현지라고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찍은 고등학교 때 시절 사진이 한 장 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 다른 여고생들은 뭐 별다른 액션 없이 이렇게 웃으면서 사진을 찍는데 김현지는 이렇게 팔을 들고
팔을 들고 이렇게 화이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보하신 분들의 말에 따르면 성격이 아주 호탕해서 친구들과 교우 관계가 아주 좋았다. 그런데 혹시 김현지 제보를 왜 사람들이 잘 하지 않을까? 그거 하면은 혼날 것 같다. 김현지에게. 그런 성격의 소유자로 기억을 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 사진의 진위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 사진 뒤에 건물에 있는 아파트 건물, 이 김현지가 찍힌 요 사진, 건설 현장이 같이 찍혀 있습니다. 김현지가 있는 사진은 제가 확대한 것이고, 확대하기 전에 전체 샷을 보면 저 아파트 건물이 두 동이 지금 공사 중입니다. 구글 지도 앱 지금 현재 저렇게 나옵니다. 뭐냐? 광주 땡땡여고 운동장에서 놀이터 왼쪽에 있는 9시 방향에 있는 놀이터 방향으로 찍힌 사진입니다. 놀이터 뒤편에 있는 103동과 104동이 요 사진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게 103동, 왼쪽에 있는 게 104동. 이 아파트는 91년 건축이 시작되어서 94년도에 입주한 아파트입니다.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김현지는 광주의 딸이었고 지금 이재명 정권을 집어삼키고 있는 이 국감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데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증인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우상호 정무수석이 김현지 나올 겁니다 라고 했지만 결국 나오지 않았습니다. 즉 김현지는 최소한도로 우상호 정무수석보다 센 사람이다. 대통령실의 거의 주인 역할을 하는 센 사람이다. 우상호 정도야 뭐 운동권, 학생 운동권의 상징적인 인물 아닙니까? 우상호, 이인영 뭐 등등. 근데 그 사람조차도 김현지한테는 잽이 안 되는. 김현지가 역시 센 사람이다. 1986년도 광주 땡땡 국민학교 졸업 앨범에 김현지라는 학생의 이름과 5.18 가짜 유공자가 얼마나 되느냐는 의문은 국민적 관심사이다. 무려 5천여 명에 이르는 유공자 중에서 이석기나 이해찬, 한명숙 같은 가짜는 상당수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약 1천여 명에서 출발한 유공자가 공적 조서도 떳떳이 밝히지 않고 지금은 5천여 명을 넘고 있다. 이 가짜들은 국고를 축내면서 온갖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들이 바로 전라도가 배출하고 있는 가짜들의 전모이다. 5.18 가짜 유공자가 얼마나 되느냐는 의문은 국민적 관심사이다. 무려 5천여 명에 이르는 유공자 중에서 이석기나 이해찬, 한명숙 같은 가짜는 상당수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약 1천여 명에서 출발한 유공자가 공적 조서도 떳떳이 밝히지 않고 지금은 5천여 명을 넘고 있다. 이 가짜들은 국고를 축내면서 온갖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들이 바로 전라도가 배출하고 있는 가짜들의 전모이다. 5.18 가짜 유공자가 얼마나 되느냐는 의문은 국민. Mr. President, a question from Woojin Kim says, will the US and the Korean government release its archives on the April 3rd, 1948 Jeju massacre?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제주 사건에 대한 문제가 지금 국회에 청원되어 있습니다. The matter is pending before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refore the government is not in a position to take action. 문제에 대해서는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The government's position is that the facts need to be revealed at some point. 활동을 일으킨 거지만, but it should come after the National Assembly has acted on it. Mr. President. 국회의원입니다. 오, 왜요? 돈 많이 벌고 싶어서? 놀고 먹는 것 같아 너무 편해 보여요. 자, 꿈이 뭐예요? 국회의원입니다. 오, 왜요? 돈 많이 벌고 싶어서? 놀고 먹는 것 같아 너무 편해 보여요. 국회의원입니다. 오, 왜요? 돈 많이 벌고 싶어서? 놀고 먹는 것 같아 너무 편해 보여요. 자, 꿈이 뭐예요? 국회의원입니다. 오, 왜요? 돈 많이 벌고 싶어서? 놀고 먹는 것 같아 너무 편해 보여요. 개그맨 황현희가 가짜정보 처벌법에 대해 사이다 발언을 하는데, 예, 유튜버도 포함이 됐습니다. 허위정보 전달 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최대 5배까지 하는 허위 조작정보 근절안이 발표가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 이게 언론뿐만이 아니라 정치인에게도 징벌적 손해배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은 국감이나 이런 데서 그냥 마음대로 다 의견 얘기하고 아니에요? 아니면 말고 오케이 사과도 안 하고 넘어가고 아니면 말고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오히려 정치인도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한 말에 본인이 책임질 수 있게 징벌적으로 오보를 내거나 잘못된 의혹을 제기한다면 어느 정도의 책임은 저는 무조건 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국민에 다 해당되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이 실제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슈가 되라. 어차피 이슈된 건 기억나지 않고 당신의 이름만 기억할 것이다. 요즘엔 아닙니다. 그 영상 다 남거든요. 그거 끝까지 따라다닐 거예요. 그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생각나는 정치인을 댓글로 알려줘. 개그맨 황현희가 가짜정보 제주 4.3 사건은 1948년부터 1954년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로 당시 정부는 이를 내란 또는 반란으로 간주해 많은 사람들이 처벌받았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2022년 법무부 장관 재직 중 제주 4.3 사건 관련 일반 재판 수용인들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라고 지시하였고 한동훈 당시 법무장관은 대법원 공판정에 불참하여 국가를 대신하여 변론을 포기하였다. 이로 인한 조치로 인해 일부 과거 수용자들이 무죄 판결을 받았고 국가가 피해 보상금으로 약 1천억 원을 지급하게 되었다. 필자 주관으로는 이 재심 조치가 국가의 법적 입장을 포기한 것이며 체제 전복 혐의자들을 무죄로 만든 행위라고 주장한다. 특히 한 XX 장관의 이모부가 과거 이 사건 관련 연루되었다는 점을 들어 사적 이해관계가 개입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빨갱이로 정의되어야 한다는 강한 편집자의 주관적 판단이며 그는 이것을 스스로 체증한 사실적 사건 앞에 항변할 설득력을 상실하고만 사건이 있다. 그것은 윤통의 탄핵에 그 휘하 국회의원들을 민주당 발의 탄핵 표결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여 헌법에 위배되는 탄핵과 선거를 치렀고 사기 전과자 이재명이가 선거에 부정 당선하여 작금의 국가 정체성 상실과 공산 사회주의 국가의 세팅에 간접 일조를 한자로 원흉으로 정의되는 자로 추단한다.